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이슈와 논란을 법률의 눈으로 차분히 짚어보는 생생포커스 마련해 드리는데요. 연예계 사건부터 경제, 사회 이슈까지 뉴스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쟁점들이 오가는지를 현직 변호사들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님과 스타트업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생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포커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나무위키 일부 오류 허용 판결 조금 틀린 건 괜찮나입니다. 우선 나무위키는 개방형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누구나 이제 등재를 할 수 있고 이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석 변호사님. 네, 나무위키에서 일단 위키라는 단어의 뜻이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나 참여해서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 사회 이슈 등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하고 또 다른 이용자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을 하면서 정보가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그 위키백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키백과는 이용자들의 이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비영리 구조인데 반해서 이 나무위키는 영리법인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최종 결정권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가 이제 결국엔 영리법인, 사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국에는 어떤 페이지에 어떤 것이 올라가는지에서 최종 결정권을 준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인지 최근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적 결론이 나온 건데요. 법원은 나무위키 이 게시글에 일부 오류 그리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의 사실에 부합하면은 뭐 배상 책임이 인정이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 판단 내용 그 판시 문구를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뭐 명예훼손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 관련 사건들 이런 사건들 명예를 다투는 이런 표현을 다투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사실 이 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뭐 사실과 가까우면은 뭐 명예훼손이나 죄를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들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 전체 맥락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판단 이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변호사님들의 분석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지금 이 원고가 2심에서 더 이상 이제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심에서 확정이 났어요. 그래서 뭐 이미 판단이 나왔으니까 1심하고 항소심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자, 1심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나무위키죠.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가 그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라고 이제 판시는 하고 있고요. 자, 다만 그 관리 책임이 불법성이 되게 명백한 그런 이제 게시물로 인해서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근데도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1심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했던 말들이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뭐 진실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판시를 했고, 이어서 항소심에서 이제
비슷하게 편실을 하면서요. 게시글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 일부 이제 명예훼손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을 수는 예. 있다. 그 부분은 인정은 했지만 다만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적으로 잘못됐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게시물이 반드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고 바로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심과 항소심에서 이제 같은 판단이 계속 이제 네, 유사한 이어졌다라고 맥락이에요. 네. 하거든요. 예, 뭐 오정석 변호사님 더 보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네. 판결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표현의 자유가 결국에는 이제 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이제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일부 오류는 정말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오류라고 하더라도 일부 오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손해받는 사람이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의 변호사님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쟁점을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무위키처럼 이용자 참여형 플랫폼이에요. 누군가는 네. 이제 내용을 고칠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 그리고 과장된 표현이 사실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편집해 줄 수는 또 없는 네. 이제 사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위법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기준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다른 사실이 뭐 거짓된 정보들이 퍼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좋을지 두 분 변호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이슈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명예권이 예. 우선이냐의 결국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 법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법리이고 예. 그리고 이 기준을 상당히 넓게 인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인터넷에서는 이 위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예. 공간인 거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없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토론의 장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제 생각의 기본적인 전제는 예. 어떠한 공적인 인물이나 좀 공적인 사회적 이슈에 한해서 이런 부분은 좀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김동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폭넓게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진실이라고 믿을만 했으면 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이걸 우리가 진실로 봐가지고 예. 뭐 그럴 공익적 목적까지 있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겠다. 뭐 예.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는 좀 저희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니까 그거는 예. 당연히 인정을 하되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폭넓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상당한 이유를 그냥 뭐 적당히 이유가 있으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폭넓게 적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특히나 위키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모든 게 사전에 정말 진실인 것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 이거 약간 검열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애초에 그 시작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자유롭게 올리되 이 상당성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이냐에 예. 따라서 폭넓게 적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상당한 이유를 저희가 되게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만약 누가 봐도 어떤 합리적인 뭐 조사를 했는데도 이건 누가 봐도 진실같이 보인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히려 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할까라는 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상당한 이유의 그 기준을 어디로 두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믿어줄 수는 있더라도 그 상당성, 그러니까 네. 뭘 믿고
도대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허들을 하나 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들을 어느 정도에 두는 것인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확정될 것인가 아니면 좀 좁혀서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판결로 다시 돌아와서 이 판결 기준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뭐 나무위키뿐만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SNS나 다른 플랫폼에서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이제 유통되더라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이제 많은 이제 유저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과장이나 아니면은 밈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조금 그 화제가 되고 과장. 있는 어떤 그러한 뭐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또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기준이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명예훼손으로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지 두 분의 변호사님은 이 정도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해봐도 예. 될까요? 근데 저는 제가 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편인 것 예. 같은데요.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표현, 뭐 밈이든 뭐 이게 설령 뭐 MSG 뭐 저희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게 이제 풍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표현하는 사람이 그걸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이건 명예훼손이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른 것이고 예. 말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저 사람 명예를 훼손할 것인가를 진짜 의도적인 게 아니고서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표현의 자유를 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그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이제 많이 물어보신다면 진짜 이게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어떤 의도가 다분하고 예. 밈이라고 표현만 했지 사실은 저 사람을 이제 공격해서 뭐 그게 수동형 공격이든 아니면 적극적 공격이든 공격해서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밈이라는 걸로 저는 뭐 당연히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은 명예훼손이냐 마냐로 이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정리가 됐을까요? 제 자, 말이 과장이나 밈 표현 같은 것들도 조금 폭넓게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로 한정해서 오정석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렇게 한정해서 질문을 주시면 예. 저도 명예훼손으로 엄격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예.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예. 이 SNS나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는 어떤 과장된 표현이나 이제 의혹 제기, 그냥 예. 의혹 제기임에도 불구함에도 이게 되게 사실인 것처럼 퍼지는 속도도 빠르고 퍼지는 범위도 너무나 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 이게 받게 될 개인적인 이 법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명예훼손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되 그게 악의적인 뭔가 허위성 발언을 퍼뜨린 거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형사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예. 여기에 대한 제재 수단, 그러니까 뭐 처벌의 수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보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결국에는 뭐 사실 과장이나 뭐 밈 표현 같은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좀 재미있게 뭔가 이제 유흥을 위해서나 뭐 그런 뭐 여가를 위해서 재밌게 뭐 이렇게 보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것이 만약에 밈 표현을 이제 당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분이 이제 나는 좀 그 불쾌하다. 라고 하는 이제 상대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그런 있죠.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밈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나무위키에서도 임시 조치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게시물을 우선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건데요. 명예훼손 피해를 이제 신속히 막는다는 이제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표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전에 검열은 아닐지라도 올렸는데 그 정보에 대한 상대방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를 좀 내려주십시오. 못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앞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좀 폭넓게 하자. 뭐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임시 조치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밈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나한테 좀 해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임시 조치, 이게 임시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영구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게 뭐 가처분처럼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기간도 뭐 한 달 정도? 그렇게 뭐 30일 범위 안에서 임시 예.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명예훼손, 이거를 과도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표현은 했고 이미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 임시로 좀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이걸 계속 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내릴 건지 판단을 해달라라는 이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형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모두가 제 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인권이나 뭐 국가위원회에서는 그런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예. 저는 일단 그래도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이고 뭐 도입돼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표현은 이미 끝난 것이고 맞습니다. 이미 이제 게시가 돼서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정보가 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잠깐 내려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저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오정석 변호사님. 좀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방금 김동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에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다만 이 임시조치라는 것이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어떤 그 당사자, 그 글의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그 게시물이 바로 쉽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공적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쉽게 임시 조치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 부분은 조금은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공익적인 사안이라든지 혹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이런 예. 것들에 있어서는 임시 조치를 적용할 때 그 기준을 조금 더 엄격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너무 손쉽게 그냥 당사자 요청만으로 뭔가 소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당사자 요청만으로 게시글에 대한 접근이 뭐 한 달 동안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올렸고 이게 공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정보에 대한 그 차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네.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뭐 그런 소지도 있죠. 있기는 있겠지만은 예. 전 또 이제 요즘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미 표현은 됐고 되게 놀랍게도 이게 뭐 나무위키뿐 아니라 뭐 SNS도 그렇고 요즘에 예. 뭐 진짜 한 3초만 올라가도 누군가가 다 캡처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고 전파력이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이라든지 뭐 무분별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사전적으로 임시 예.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그조차도 되게 그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진짜 진실일까 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예. 임시 제도를 통해 갖고 이걸 지금 막아버리네. 얘네 뭐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똑똑한 소비자들이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막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 전 사회적으로 이게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 조치가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예. 어차피 3초 만에 다 퍼져요. 예. 네. 그러면은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는 그 실효성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임시 조치를 하는 이유는 내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예. 이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막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다면 원론적으로 이 임시 조치는 그럼 왜 있어야 하는가? 예. 라는 생각까지도 지금은 좀 드네요. 아 근데 네. 3초 만에 캡처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2초 안에 저는- 임시 조치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모든 사안을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이렇게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본인들이 소비자의 리뷰 등을 막으려고 올리는 게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긴 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되게 개인적으로도 뭐 요즘 사실 나무위키가 보면 가족들을 파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예, 연예인이 그렇군요. 있는데 뭐 연예인의 가족은 누구고 뭐 예.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뭐 그렇게 사실은 사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까지는 아니지만은 개인의 명예를 생각했을 때는 뭐 좀 지원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는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실효성이 없다고 모든 제도를 막기에는 그렇죠. 결국 다 그냥 케바케인 거네요. 네. 네. 제가 근데 좀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던 것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제 지코 씨가 네. 본인의 나무 위키를 틀어놓고 저 이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요, 이 학교 안 나왔는데요, 저 전공 여기 아닌데요, 저는 이 동네 살지 않는데요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얘기했었던 이제 그러한 그 영상이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보의 그 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어느 학교로 나왔고 뭐 어느 동네에서 자기가 태어났고라고 하는 부분이 뭐 조금 거짓으로 표현이 돼서 뭐 전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그 지코 씨가 굉장히 유쾌하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정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기업에 관한 일이라든지 정치인에 관한 어떤 그 정보들이 정말 진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로 이제 막아져서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좀 이게 좀 더 수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조치가 그러면 정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로 또 이제 귀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가 무조건 임시조치가 무조건 30일인가요? 그건 혹시 전 30일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근데 30일이 되게 촉각을 다투는 일일 때는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30일 안에,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도 판단을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위키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적절하다. 했어요. 네. 예. 오종석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도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인 것이고 일단은 실제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사안일 수 있으니 막기는 막되 나중에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구나 혹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구나, 이게 공개될 필요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제한된 조치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 판단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나. 네, 뭐 만약에 뭐 빨리 판단이 된다면 더 빨리 좀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대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이제 카카오톡이 왜 예전에 뭐 조금 됐습니다만 이제 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그 유저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내부 게시판에서도 막 친구들이 카카오톡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야 왜 그렇게 고쳤어? 왜 그렇게 고쳤어? 하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위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나무 위키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톡에 이제 운영진이 이거 좀 임시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이유로 이제 임시 조치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 기업이 이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제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카카오 사례를 보면은 기업이 이 명예훼손을 주장해서 문서가 임시 조치로 차단이 됐다가 또 이용자가 이의 제기를 해서 바로 다시 복귀되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례야말로 임시조치 제도가 피해 확산을 일시적으로 막는 기능을 갖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이 표현의 자유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임시조치 자체의 뭔가 그 존폐 문제라기보다는 그 차단의 기준과 그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이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게 이게 운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동희 변호사님? 그 이제 제 의견이 이런 거예요. 아까처럼 누군가 이제 나 이거 임시 조치해줘 이래가지고 막고, 그럼 바로 또 이의제기 들어오니까 다시 또 열어주고 이제 이런 어떤 사후적인 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논의의 시작이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저해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표현은 했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나는 이거 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니까 좀 막아줘 했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막을 때가 아니야라고 이의제기하니까 또 들어주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가 그 앞에 시작했던 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줘야하냐 해서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뭐 지금 오정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발동 기준이 확실히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 이거를 뭐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심하게 악용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주체인 나무위키가 좀 책임 있는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관련된 일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이 관리 책임에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정석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이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나 이 나무위키에 한정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 플랫폼이 그냥 단순히 많은 이용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니까 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자유에 맡겨둘 부분인 거지 나는 몰라 라고 가기에는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말이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뭔가 나한테 단 거는 먹고 쓴 예. 거는 뱉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은 제가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 하루 최대 200만 명이 조회를 하기 페이지 뷰는 4,500만 회 뷰가 있기도 하고 이거는 언론사의 10개 언론사를 합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고 배너 하나당 연간 수익이 2억이라서 사실 연수익은 100억 단위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큰 광고 수익을 얻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관리 책임도 당연히 함께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관리 책임을 좀 확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김동희 변호사님. 일단 저는 이제 의견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를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좀 포인트인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참여형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만약 저희가 그냥 언론사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시물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뭐 거의 100% 책임을 져도 관리 책임을 져도 당연히 무방하지만은 여기는 지금 제가 당장 예를 들면 편집을 해가지고 막 정보를 바꾸거나 명예훼손적인 뭐 글을 올린다고 하면 예. 당장 나무위키가 알 길은 없어요. 사실 뭐 물론 수익을 얻는 건 되게 부럽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 플랫폼이 발전하려면 무조건 관리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 나무위키가 인지했을 때 예.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임시제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뭔가 편집권이 아무래도 나무위키한테 있으니까 사실 좀 이 내용에 개입을 좀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 부분까지 사실 밝히기 어렵더라도 오히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알게 됐을 때 인지했던 순간에 관리를 예. 어떤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결국에는 뭐 영리 기업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돈을 이제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정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그 관리를 하면서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당연히 네, 관리 책임을 네. 져야겠죠. 자, 나무위키에는 다소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좀 책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면 회피할 수 있다. 아니면 부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없다. 이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없다. 어느 쪽의 의견이 더 강하실지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은데 이미 인지한 사실, 허위인 걸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조항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써놓은 문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제적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난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전에 저희가 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참고형 문구는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책임을 면책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책임 면책은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오정수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참여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알리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 문구 하나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한다면 좀 극단적인 예시로 뭐 이름표에다가 나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라고 예. 쓰고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폭행을 한 상황이 됐을 때 그 폭행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픈형 플랫폼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이미
이미 나무위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식의 문구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나무위키 일부 오류에 대해서 허용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 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 이제 벗어나도 될까입니다. 20년 만에 게임법이 전면 개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 규제가 완화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동희 변호사님, 일단은 바다 이야기 사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저희 뭐 바다 이야기 사실 2000년대, 2004년, 뭐 2005년 예. 이때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뭐 불법 환전이랑 이제 사행성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됐던 도박성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바다 이야기 사실 지나가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나올지 이제 맞추는 점수를 그러면 이제 맞추면 점수가 나는 릴 게임, 슬롯 머신 같은 릴 게임이었는데. 예. 이걸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5,000원짜리 경품권 상품권이 떨어져요. 근데 바로 근처 그 환전소에서 예. 상품권을 5,000원짜리 상품권을 4,5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할인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예. 거죠. 근데 원래는 이 게임이 처음에 그 승인을 받을 때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었고 이게 도박성이 아닌 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 이제 경품이 5,000원까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개조하고 변조를 해요. 이제 개조 변조하는 걸 예. 너무 쉬운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개조 변조를 하면서 이 게임이 점수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상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연속해서 연달아서 이기게 되면 300만 원까지도 예. 그 상금을 얻게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바다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언제 물고기가 나오나 그리고 또 이제 고래가 한번 지나가거나 이러면은 앞으로 대박이 나온다라는 조짐을 알리는 예고 기능 이런 것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계속 남은 돈을 이제 넣게 되고 그러면서 강한 중독성이 있었던 게임이고요. 이게 최소 5조 원 이상이 이제 수수료 환전 등으로만 나갔다고 하고 예. 뭐 게임기 회사나 상품권 회사까지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최소 6조 원 이상을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타 기능.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한 번 이렇게 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연타 맞습니다. 기능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판돈이 올라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마치 네. 그리고 대박 예고 기능. 그러니까 막 고래가 나타나면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당첨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사인을 주면서 이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정석 변호사님, 사행성 문제가 결국에는 심각했다 이런 건데요. 왜 법적으로 당시에 막지 못했을까요? 네, 그 바다 이야기 사태 당시에 이 법적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게임 속도가 게임당 4초 이상인지 그리고 경품 한도가 2만 원을 넘지 않는지 시간당 이용 금액이 9만 원 이하인지 이런 형식적인 기준만을 놓고 판단을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 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연타 기능이나 대박 예고 기능 같은 개변조를 통해서 예. 추가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사실 일일이 다 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기가 어려웠던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이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게임당 4초 이상, 뭐 경품 한도 이런 것들로만 이제 제한을 했더니 그러니까 변조된 사행성 게임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게임법이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굉장히 어렸던 시절에 뉴스를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행성 게임 때문에 뭐 가족이 파탄 나고 재산을 맞아요. 탕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문제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 강한 규제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분들 뭐 게임도 잘하시고요. 게임 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게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법적 쟁점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게임을 사행성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이제 문화산업으로 인식하고 재편하는 이제 방향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걸 시대 변화에 맞는 전면 개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사행성 관리가 좀 약화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할지라고 하는 의견이 갈립니다.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정석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게 규제 완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게임 산업의 진흥의 예.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이냐,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산업이든 규제가 강화될수록 발전이 어려운 거는 그거는 뭐 늘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이기 예. 때문에 지금 이 게임 산업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게임 산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섰고 영화나 음악처럼 뭔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성장을 했고 실제로 이 게임으로 직업을 갖는 프로게이머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예. 커졌고요. 그러한 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거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종희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중립적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좀 사내 변호사 입장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뭐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제 이런 예.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P2E 게임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예.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뭐 크립토랑 연결이 되고 근데 어찌됐건 돈을 번다는 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상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게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그 어떤 게임법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처졌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사행성을 규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예. 이 사행성이 무서워서 지금 어떠한 행동도 못하게 너무 전면적으로 막아둔 것 같은 규제의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 모든 게 빨라요. 사실 뭐든지 빨리 발전하고 또 저희 어떤 분야이든 좀 두각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이. 그런데 게임 산업만큼은 되게 게임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분도 많고 게임을 만드는 기술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럼에도 지금 뭐 P2E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이런 5,000원이 넘는 아까 예. 경품처럼 보일 수 있는 사행성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 지금 전부 다 해외에다가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또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한국의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저는 좀 측면이기도 그런 하네요. 부분 네.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한국에서 유치를 하고 오히려 들여와야 저희가 또 계속 발전을 예.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전에 사내 변호사 입장에서 좀 들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좀 지금 문화산업의 방향을 이제 보고 예. 개편을 하겠다라는 게 전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저한테는. 그렇군요. 자, 이 개정안에는 아케이드 같은 특정 장소형 게임에는 여전히 이제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은 그 사행성 조장 금지하면서도 뭐 온라인, 모바일 같은 이제 디지털 게임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조금 이제 제외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규제가 약한 디지털 게임 쪽으로 이제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뭐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바다 이야기와 같은 그런 사행성이 조장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제한이 필요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김종희 변호사님의 입장은 좀 확고할 것 같아서 오정석 변호사님의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의문인 게 이 규제를 플랫폼 기준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아케이드형 게임이냐 예. 뭐 온라인이냐 이걸로 나누는 이유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규제가 예. 아케이드형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 대한 규제가 쉬우니까 예. 이 부분은 규제하고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 부분은 풀고 그러면서 이거는 산업 발전을 위한 거다라는 명목을 붙이고 그냥 사실 정책적으로 용이하니까 지금 이 두 예. 분류를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들어가지고요. 이분법이 조금 시대에 뒤처졌다. 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온라인 게임이든 혹은 아케이드형 게임이든 이용자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의 이 분류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김동희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거에 당연히 일리가 있고 기준점을 사실 플랫폼보다는 뭐 현금과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어떤 예. 황금성, 뭐 사행성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맞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아마 아케이드형도 지금 똑같이 예.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바다 이야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처음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점진적으로는 나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편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그 바다 이야기의 어떤 산물, 그 어떤 산물을 저희가 아직은 잊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처음 시작은 아케이드는 이제 관리에 좀 사각지대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은 이런 이분법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 점차적으로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네, 왜냐하면 뭐 사실 봐야겠네요. 말씀하신 거 네. 아마 포커 게임 같은 거 좀 우려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음. 온라인에서 포커 게임 예. 하는 거 크게 아케이드로 하나, 뭐 컴퓨터로 하나 별로 다르진 않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거를 아케이드로 하면은 안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예. 되면 나중에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가긴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이 구멍을 찾아내는 예. 이 방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다 보면은 온라인 쪽으로 뭔가 사행성이 또 이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이 개정안은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이제 민간에 이양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준에 좀 맞게 이거 뭐 민간에도 그러한 권리를 줘서 이양해서 자유 규제를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 공적 통제로 해서 등급을 나눠야지 공적인 통제가 약해지면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정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민간 등급 예, 분류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연스럽다. 지금 현재 예. 게임 말고 영화나 OTT 뭐 이런 다른 콘텐츠는 이미 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에도 민간에서 그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독 게임만 뭐 민간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일단 던지고 싶고요. 다만 그리고 또 장점이 이 민간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더 확보가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전문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렇죠. 그 일만 할 테니까요. 예. 그 일만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동희 변호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 좀 입장이 명확해 보이죠?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면 이제 여기에만 포커스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콘텐츠 어떤 생산 속도나 그 게임 발전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글로벌로 이제 뭐 빨리 발전하는 예. 속도도 따라가고 이제 글로벌 기준도 맞추고 하려면 사실은 좀 민간 기관에 이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사실 당연히 들고요. 예. 이제 다만 그건 있겠죠. 이제 너무 또 민간에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예. 하면 뭐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정부 측면에서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하고 예. 이제 감독이나 제재하는 가이드라인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세울 필요는 예.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사실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라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김동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적인 통제를 그냥 놓기에는 그죠.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좀 섬세하게 마련해서 민간 기업들이 이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개정안에는 핵이나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 이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을 중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과잉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김동희 변호사님.
제가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미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 형사법에서 배웠듯이 무조건 저희가 죄를 늘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뭐 죄형 법정주의니 뭐니 이걸 배우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저희가 게임법에 적용되는 게 이제 뭐 업무방해죄나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치면 좀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게임에 관련한 그런 어떤 업무들이. 이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게 좀 명확하게 쓰여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제재가 네. 받을 거라는 걸 알려면 명확하게 이 제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때 그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업무방해죄로 되기에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그 게임법에 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나 이럴 때 안 된다라고 좀 근거를 명확하게 두고 있으면 예.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핵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총을 쏘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이제 목표물에 그 게임을 했을 때 조준되는 방향이나 이런 목적물을 이제 정확하게 설정해서 뭐 타격감을 좀 더 높이는 뭐 그러한 프로그램 네네. 같은 거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반복적인 이제 어떠한 것들 뭐 마우스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쉽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적인 수법으로 또 이렇게 그렇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잉 입법입니까 아닙니까 오정수 변호사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결론의 일은 저의 생각의 순서를 좀 예. 말씀을 드리면요.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핵이나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이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을 예. 하는 것이 이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되는 수단인가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형사처벌로 예.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는 이 피해법익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피해법익은 그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게임사의 개인적 법익인 거죠. 개인적 예. 법익. 근데 지금 이 핵이나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면 사실 이거는 그 이용자들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거는 사회적 법익을 예. 피해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입히는 있다. 침해하는 예. 범죄로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예. 그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방해죄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는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핵이나 매크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너는 형사처벌 받아야 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뭐 형사적 범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쁜 짓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들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핵과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점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의도가 혹시나 뭐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이 게임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어떤 큰 피해를 주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큰 피해를 주는 건지 예.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이게 뭐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매크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을 한다? 그러면 저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잉 규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명확한 근거를 좀 남겨두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김동희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던 선택적 이 셧다운제 이것도 이제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밤새 게임을 할까봐 그게 정말 이제 문제다라고 하실 텐데 이거 막는 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반면에 뭐 청소년 이용자들은 환영을 할 것 같아요. 자율에 맡기는 거 괜찮아 보입니까? 김동희 변호사님? 근데 저 사실 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가 많이 사실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예.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효율적이었을까요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 선택적 셧다운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이 이 뭐 나의 아이의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그 게임 회사에다 신청을 하고 예. 그럼 그 게임 회사가 어떤 뭐 저녁 시간대에 있어서는 이 아이디로 게임을 못하게 막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청소년의 그 딸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아이디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다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시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그러니까 좀 실효성이 없으니까 네. 뭐 이건 뭐 없어져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일단 그게 먼저 좀 네, 궁금했어요. 예. 오정숙 변호사님 짧게 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용해 본 적 없고 아직 자녀도 없어서. 네. 예. 뭐 실효성의 문제를 그럼 떠난다면 뭐 이 폐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짧게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폐지해도 된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밤샘 게임이 우려돼가지고 공적으로 제재를 하는 이 셧다운제보다는 가정의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 가정의 의무를 국가로 굳이 이전을 이양할 시켜야 필요는 하는가? 없다라고 네, 그런 입장입니다. 하는 저희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게임법이 개정됐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저희가 생생포커스에서 법률적으로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생생포커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